토론회 세미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법관 탄핵 결의에 대한 쟁점과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월 말쯤에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법관 대표회의라는 조직을 스스로 법원 판사들이 만들고 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제일 먼저 한 일이라는 게 바로 동료 법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견 법관을 대상으로 해서 사법농단이니 재판 거래니 하는 명분으로 동료 법관들을 편을 갈려서 누구는 탄핵을 하고 누구는 탄핵을 요청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는 탄핵 자체는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상권 분립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판사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내부에 대한 집단을 일정 부분 편을 갈라서 탄핵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했고 이게 다수결로 결의가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법관이 스스로 탄핵 결의를 해서 법원에 검찰에 아니 국회에 보내는 행위가 정당한지 법률적인 어떤 쟁점이 있는지 정치적인 함의는 무엇인지 헌정사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폭넓은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은 전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최근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마는 박인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하실 분은 두 분입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이 김기수 변호사인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서 프리덤 뉴스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문을 꾸준히 인터넷을 통해서 발행하고 있는 김기수 변호사입니다.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장재원 변호사입니다. 우리 이쪽 자유민주 진영의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시죠. 두 분이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다음 토론은 세 분입니다. 오른쪽에 한테 오른쪽에 있는 끝에 있는 분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로 계시는 정성윤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왼쪽 제일 끝에 계신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또 저 가운데 계시는 분이 미래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무상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발표는 특정한 법률 주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전부 법학 교수 또는 변호사라는 특정한 분들이 발표해 주시고 패널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와 함께 토론이 끝나고 나면 가능한 대로 이 추운 날 멀리 열기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플로아에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가능한 대로 질의, 응답 또는 자기 소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능한 대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편의상 앉아서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법관 탄핵 사법 예속의 서막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한 25분 정도 그리고 토론하신 분은 10분 정도 시간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오늘 저 발제를 맡은 김기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에 제가 맡은 제목은 법관 탄핵 사법 예속의 서막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조금 좀 낯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거의 뭐 드라마 같은, 드라마틱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막인가 이런 얘기를 붙여봤습니다. 제가 오늘 25분 동안 발표할 얘기를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 사법부 이 독립의 의미, 유래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게 사법부가 어떻게 예속되는 그 신뢰로 북한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법부가 아주 극한의 사례죠. 북한의 예를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사법농단은 바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바로 사법농단의 요람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법관 탄핵이야말로 진성 사법농단이다. 그리고 사법 권력의 쟁탈전의 무대가 법관 대표자 회의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우리 사법 법관 탄핵으로 사법 예속화의 이게 서막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는 이 사법부 독립은 대한민국 체제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결론으로 제가 한 25분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5분씩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라는 것은 이 인간의 사회만큼 그 사법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사법의 그 사전적 의미는 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인간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권력적 행위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법이 존재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법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 사법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나오는 과정이 인간의 그 어떤 진보, 진화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의 독립, 이것은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 보면 법무관들이 이렇게 소송법적인 절차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 법무관들이 만들어내는 법들, 소송법적인 거를 명예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명예로운 자들이라고 불려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재산과 신체의 자유라든가 이런 시민의 권리들,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 이거를 명예법이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사법의 유래라는 것은 그만큼 명예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관들이 입고 있는 그 법복도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다. 이라는 것이고요. 사법부의 독립의, 이런 이제 로마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다 중세 시대에는 다 사라지고 없다가 아시아에도 그런 어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사법제도가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냥 오로지 지배 권력의 통치 수단의 하나로서의 사법만 존재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사법부 독립의 유래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마그나 카르타에 있지 않은가, 대헌장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권리에 대한 그를 뭐 그전에 있었던 재판소가 마그나 카르타를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좀 왕립재판소에서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그런 의미를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을 국가 권력에 기속을 시키되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해라. 대신에 너희들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대신에 너희들을 공정하게 재판해 주겠다. 내 권력이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객관적인 제3의 기구인 법원이 너를 심판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사법부의 독립은 국가에 대한 복종이고 그것이 또 인권 보장의 바로미터가 사법부의 독립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지금 그만큼 사법부의 독립은 그 국민의 인권의 바로미터이다라는 개념을 먼저 가지고 우리가 이 사태를 봐야 된다. 법관 탄핵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있다. 지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법부가 예속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법부가 국민의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국가 권력이라든가 정치 권력이라든가 특정 정파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예속화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권력에 예속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역사의 퇴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역사가 진보해온 것은 사법부의 독립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인권도 그렇고 다 진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예속된다는 것은 과거로 퇴보하는 것이다. 야만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것이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시다시피, 신정국가죠. 종교와 정치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유은 정치가 있고, 헌법에 김일성 어록이 최고의 위치에 가 있죠. 그런 전체주의 국가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보면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사법제도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헌법 162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재판소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법 위반자, 이 법이란 사회주의 법인데 북한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적 이익의 목적에 반하는 사회주의 법, 이 사회주의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도록 됩니다. 판사가 사회주의 계급적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혁명을 완수하는데 이바지해야 되고 또 투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판사가 판결을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판사 판결을 했는데 그것이 정당, 노동당에서 북한 당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계급적 이익에 반당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될 때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판결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돼 있고 우리가 이 검사, 판사, 변호사 이 순서됩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은 검사입니다. 그다음 북한에는 검사가 1번이고 두 번째가 판사고 변호사는 최하위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법 일꾼이라고 합니다. 사법 일꾼이라고 해서 그 일꾼들을 당이 독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될 수 없고 나치스보다 더한 이거는 아주 예속화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이런 게 이제 예속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지금 전국 법관 대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법관 대표 회의가 사법농단의 요람이다. 지금 법관 대표 회의가 사법농단을 없애고 법원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이런 그걸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이 지금 판사들이 자기들한테도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해라. 민주적 정당성을 자기들도 부여받고 싶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난 대법원장 인정 못하겠다. 대법관 인정 못하겠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전국 법관회의를 구성을 하고 우리는 사법부 내에서는 사법부 독립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 제정 권한으로 만든 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입니다. 이거는 법원 조직법에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싹 다 법을 위반한 겁니다. 지금 법에 있는 것이 대법관 회의, 전국 법원장 회의, 각급 법원에 있는 판사 회의입니다. 이런 기존의 법에 있는 그 판사 회의들의 권한을 싹 뺏어가지고 대법원 규칙으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를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법부 안에 국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법부 안에 국회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예 법제화를 해달라고 국회에다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갖다가 법제화를 요구하겠다라는 그 주장 자체가 자기들이 법에 위반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법제화를 할 필요가 없죠. 대법원 규칙으로 만들 수 있으면 법제화를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해달라. 그래서 사법부 안에 또 하나의 국회를 만들어서 거대한 판사들의 판결을 감시하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주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대법관 회의라든가
법원장 회의 이런 권한을 뺏어오는 권력의 쟁탈전, 그리고 성향에 맞지 않는 코드 법관들을 법원 내로 솎아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결론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법적폐라는 것을 눈에 씹혀서 그 안에 권력 쟁탈전을 벌여서 자기와 코드가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빨리 법원 밖으로 쏟아내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쉽게 말하면 숙청이죠.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숙청이고, 지금 대한민국식으로 얘기하면 청산인 겁니다. 적폐 청산인 겁니다, 이게. 법원의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저희 이제 주제고, 지금, 이제 요즘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 안에서도, 일선 판사들이 뭐 좀 시쳇말로 야, 홍위병이다 이런 얘기들을 판사들이 이렇게 회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법원이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판사는 판결로 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법원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식이고 그 어떤 우리 지혜입니다. 그것이 판결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판결에 따라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사로 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아까 제가 북한에서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판사는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아 왔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든 상고심이라든 불복 제도를 뒀을 뿐이지 그 판결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처벌한다든가 어떤 이지매를 한다든가 법원 밖으로 다음에 재임용을 할 때 안 한다든가 이런 일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군사정부 시절에도 있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법원에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숙청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법관 탄핵인데요. 법관 탄핵이야말로 진성사법농단이라는 거예요. 법관 탄핵이야말로.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또 중복됩니다만은, 사법 권력의 쟁탈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대법원장으로의 권한을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도 모자라서 일선 법원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도 뺐고 대법관들이 갖고 있는 권한도 뺏는 겁니다. 전국 대법관 회의라는 홍위병 조직을 만들어서 일선 법원장들이 갖고 있는 각급 법원입니다. 법원조직법에 있는 각급 법원에 있는 그 권한들을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법부의 1인 독재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진성사법농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원에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었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청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처벌해달라. 이런 청와대 청원이 20만 건이 넘어가면 알린다 해서 청와대에서 법원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더 하라 말도 없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게 의견을 표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가 심했어요. 법원 내부에서도.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대통령이 왜 여기다가 가냐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부결시켜버리는. 그래서 거기에 코드에 맞지 않으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권력을 가져가는. 이것이 야말로 사법농단이다. 그건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재판 거래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기 좀 드리자면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것은 국가 원수로서 행위를 한 거예요. 통치행위입니다, 그게. 통치행위로서 그게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한 사람은 매를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대통령이 매를 들어서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 국회가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드는 겁니다. 그 매를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로서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법률이라는 잣대로 독직이니 직권남용이니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에다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지금 법관회의를 주도하는 주주들이 반대한다. 결국에는 코드에 맞는 사람들대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신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촛불 잔치에 지금 신명이 났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 못마땅한 판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순식간에
판사들을 그냥 단두대에 보내겠다라고 지금 막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권력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과정을 볼 때 이 예속화의 서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구조와 똑같다. 지금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뭐 사람들이 다 교도소를 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게감이 전직 대법원장의 그 구속영장하고는 또 무게감이 틀립니다. 3부 요인 중에 한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사법부 수장이죠.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탄핵으로 유죄 판결을 한다. 그래서 이 전국 대법관 대표회의에서 노리는 것은 결국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유죄 판결. 자기들이 공소장을 쓴 거예요. 유죄 판결에 대한 법관 대표자에서 공소장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다 던졌는데 국회가 법원이 된 거죠. 국회가 탄핵 심판을 결의하면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 헌법재판소에도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역할이 다 바뀐 겁니다, 이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유죄, 무죄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유죄,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는 정치재판입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을 먼저 해버린 거죠. 그래서 유죄 판결이 무죄 추정의 원리가 완전히 지금 몰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탄핵될 때와 이 구조가 똑같다. 그래서 지금 임승헌 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 구속시키고 어제도 뭐 대법관들 구속시켜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공소장을 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죠. 최순실 또 주변 사람들을 갖다 엮어가지고 그 사람 안중범 뭐 이런 사람들 엮어서 결국에는 보냈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사법예속화는 법관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 성향을 감시하고 결국 판사들을 사법 일꾼으로 만드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입니다. 판사들이 사법 일꾼하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판사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너 판결로 끝나야 됩니다. 원래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이 법관의 독립이 중요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되는데 지금은 사법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판사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정치인,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자기들이 입법기관인지, 판사인지, 뭐 법복이 마치 슈퍼노트, 그러니까 슈퍼노트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법복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려서 자기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법관으로서 판결하라는 겁니다.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사법부 독립이 왜 대한민국 체제의 마지노선이냐. 이게 아까 초기에 말했던 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체제, 왕정이든 어쨌든 간에 뭐 영국도 있고요. 정치체제를 어떻게 가져가고 권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법부 독립이 얼마나 되어 있고 권력과 멀리 떨어져서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느냐 이것이 인권의 바로미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인권은 어떤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 또 뭐 이번에 KBS에서 방송하는 개그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그맨이 늘 얘기하는 민주공화국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척도는 그 밑받침은 우리가 법치주의고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둥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내가 그래서 공화주의 원리에서 내가 내 개인이 내 자연의 권리를 갖고 있는 내 개인이 나는 천부의 인권을 갖고 있는 내 개인이 국가 권리가 나를 최소한으로만 간섭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냐?
내가 나한테 표를 줘. 나한테 굴복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민주공화국의 체제에서는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행복 추구할 권리만 있고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게. 나의 행복을 국가가 지금 북한이나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행복하는 방법과 그 행복한지 안 한지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권력이 정해주는 겁니다. 행복하는 방법을 국가가 정해주는 것, 그것이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행복하는 방법을 개인이 정하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간에 그거는 나의 개인이야. 국가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한테 표를 줘.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너희들은 나한테 표를 주라.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가 너한테 표를 줄 테니 너는 필요 이상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제발 표를 줘라. 저쪽에 주지 말고 내가 더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패착은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유한국당의 문제다. 지금 독감 탄핵으로 노리고자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너희들한테 공정한 재판을 해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적폐 법관을 솎아내겠다. 너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 받으면 적폐 법관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 발제의 핵심은 겁니다. 사법부를 숙청을 해서 너희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 주겠다. 과연 그게 될까요? 그것이 이 사법농단이라고 적폐로 몰아서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법관 탄핵을 부르짖는 그 순수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동당한 젊은 법관들, 이런 사람도 지금 선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공정한 재판을 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돼요. 빨리 솎아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거를 결국에는 권력에다가 사법을 예속시키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박수를 칩니다. 아, 이제 제대로 사법, 나는 공정한 재판을 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국민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은 국회를 찾아갈 겁니다. 국회를 찾아가서 저 법관을 탄핵시켜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저 법관을 탄핵시켜야지 공정한 사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점점 법관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개인은 그냥 몰각되는 거죠. 사회만 있고 사회적인 전체적인 목소리에 그냥 개인이 다 몰각되는 그런 예속화의 결과가 지금 법관 탄핵 시도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기존의 정부하고 전혀 다릅니다. 기존의 정부는 제가 그랬습니다. 전에 논평이거든요. 지금 정부 차라리 국보위라도 설치해라. 지금 모든 면에서 탈원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서 법 없이 지금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5공화국 들었을 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각계 여주를 갖다 끌어들였다 어떻게 하네. 그전에는 힘으로 법을 강제로 만들고 설득보다는 야 급해 시간 없어 빨리 만들어 그래가지고 법을 강제로 만들고 강제로 시행했어요. 이게 국민들이 반발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 법 없이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 법을 강제로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 정치적인 또 사법적인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도 안 지고 아무것도 안 지는 인사로서 명령을 수행하는 하달 체계로서 각 조직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으로서 이거를 전부 다 주도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이 될 때 헌법재판소장보다 공을 10배나 더 들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거를. 네. 김희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할 때보다 10배를 더 공을 들였다. 그래서 방송이 장악되어 있는 이 시점에 악마가 속삭이는데 과거에는 속삭였다며 국민들을 속삭였다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너는 나한테 복종만 해. 내가 너한테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법관 탄핵의 본질이에요. 너 공정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공정하게 해줘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발제를 뭐 여기서 마치고요. 시간이 좀 한 2, 3분 오버됐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재밌는 의원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전두환 정권 시절하고 국보위, 차라리 국보위는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법도 없이 마음대로 근거를 남기지 않고 인사제도를 이용해서 적폐라는 여론을 뒤집어 씌워서 과거 청산을 한다는 그런 비유를 드신 것 같습니다. 역시 사법부 독립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름대,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역할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기관이 사법부인데, 이러한 사법부마저 정치화되는 도구가 바로 사법적폐, 적폐 판사를 탄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솎아내는 것은 북한에서 말하는 반대파 숙청 작업에 다름없다. 앞으로도 판사들이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면 언제든지 탄핵이라는 의미로 숙청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장제원 변호사님께서 법관의 독립과 신분 보장은 민주공화국의 버팀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장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발제로 할 제목은 법관의 독립과 신분 보장은 민주공화국의 버팀목, 이렇게 제목은 부어봤는데요. 주로 이제 발표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탄핵 소추 촉구 의견인데, 그 의결에 대한 어떤 헌법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 구성에 있어가지고 좀 나타나는 어떤 그 대표성,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점, 그런 것을 위주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들어가며 잠깐 보시면 지난 11월 19일이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동료 법관들을 탄핵하는 탄핵소추 촉구 의결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일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 이제 법관 대표 105명이 참석해서 찬성 53명, 그리고 반대 43명, 뒷건 9명. 그래서 이게 105명의 과반수가 이제 딱 53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법관 대표의 규칙을 보니까 과반수로 의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52명, 아니면 이게 그때 동료 참석한 법관이 106명만 돼서도 53명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가결, 찬성 의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표 차이로, 많은 표 차이도 아닙니다. 한 표 차이로 그게 가결됐다고 전국 법관 대표에서는 이제 이걸 이것이 만약 사법부 전체의 의견이냐, 국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언론에다가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전국 법관 대표에 참석했던 대표 법관들 중에서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의 코트넷이라는 거기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춘천지법의 한 판사는 또 법관 대표의 대표석이라든가 법관 대표에서 찬성 의결한 판사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또 글을 올린 판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도가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이 의결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이제 찬반 양면이 나누어져 있고 서로 갈등, 그 내부에서도 분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발표를 할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법관의 독립과 신분 보장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법 체계에서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법관 대표회에서 탄핵 소추 촉구한 결의가 헌법적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그 구성 및 대표성 측면에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법관 독립과 신분보장. 앞서 이제 발제하신 김기수 변호사님 또 많이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 사법권 독립이라고 많이 하죠. 사법권 독립. 이 사법권 독립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뭐 권력의 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자는 거기에 가장 큰 방점이 있는데 원래 입법부는 직접 국민에게 선출되기 때문에 막강한 법률 제정권과 예산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행정부도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경산성이 조금 허약하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권력도 이 상권 중에서 가장 허약하고 그런 이유로 국회나 행정부 이런 정치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좀 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법부를 입법부, 행정부가 대등한 권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 되는 게 법관의 신분 보장입니다. 만약 법관의 신분 보장이 취약하다면은 어떤 판사들은 자기가 판결을 내릴 때 그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고려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 제도가 바로 이 법관의 신분 보장인 겁니다. 그래서 법관이 헌법적 차원에서 아니면 법률적 차원에서 자기의 신분이 어떤 정치 세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될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2번으로 넘어가서요. 관련 규정을 간단히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는 법관의 신분 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헌법부터 있습니다. 헌법에서 헌법 106조 1항을 보면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파면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해서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법원조직법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46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 징계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 106조 2항에서는 퇴직 사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퇴직도 어떤 법률이 이런 심신상의 장애가 있을 때만 퇴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퇴직할 수 있다고 해서 이 퇴직 사유에 대한 부분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걸 이유로 해서 함부로 퇴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법관의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래서 또 밑에 보면은 이제 법관 징계법을 잠깐 보시면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서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면하고도 비슷한 이제 이게 법원을 떠나게 하는 게 파면 외에 해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법관 징계법상에 해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을 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면은 파면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파면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아니면 금고 이상형입니다. 벌금형으로는 탄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이면 중한형을 받았을 때만 이 파면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파면 사유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징계 사유에는 해임이 없기 때문에 상당하게 지금 법관에 대해서 이런 우리 헌법과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공무원하고 다른 거죠. 다른 공무원은 이 징계의 해임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은 좀 다르게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반복되지만은 결국 이 사법권의 독립,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 이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어떤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이렇게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이 스스로 이제 동료 법관을 탄핵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지금 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헌법적 차원에서 보면은 과연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상 체계상 입법권은 국회, 그리고 행정권은 정부,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상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백하게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회가 판단해가지고 탄핵소추를 할지 말지, 이거는 국회의 내부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탄핵소추에 대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거는 법원이 국회에다가 탄핵소추를 좀 빨리 의결을 해라라고 하는 촉구하는 결의였는데, 과연 그런 결의가 가능한가요? 저는 이거는 상권 분립 차원에서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나 행정부에서 어떤 피고인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법 재판에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좀 엄하게 좀 처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만약 성명을 발표하고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사법권의 어떤 침해가 되는 거죠. 재판. 법관이 자기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정치 권력이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그렇게 또 부탁을 하고 엄벌에 처해주세요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당연히 법관이 국회에 권하는 국회에다가 탄핵소추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거는 상권 분립 차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법관들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법관이 정치인처럼 정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헌법 위반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헌법 25조 1항에 보면은 이제 헌법 65조 1항에 열거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의 파면 사유에 탄핵과 금고 이상을 이렇게 동등하게 좀 놓고 있기 때문에 법관의 탄핵이 하려면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고,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금고 이상의 형량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위반이 있다고 해서 위반이 있다고 해서 벌금형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현재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법관들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보면은 아직 재판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확정도 되지 않았고 그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없었으며 그 위반 정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지도 판명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관들이 수사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론기사 몇 개를 가지고 증거도 조사도 없이 유죄로 지금 단정하는 만행을 좀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관들이 일반 국민도 알고 있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 절차 원칙, 무죄 추정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을 모두 다 침해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소추 축구 의결 자체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어떤 형사적인 수사라든가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론기사 몇 개를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것만으로 그냥 탄핵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됐는데 형사재판 판사들은 거기에 어떤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이거 자체도 상당하게 지금 어떤 헌법이라든가 법률을 위반한 예단금지 원칙을 위반한 어떤 사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은 법관 대표회의들이 회의의 대표들이 다수결로 해당 법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것도 뭐 압도적인 다수가 아니고 거의 한 표 더 많은 다수로 해가지고 판결을 내려버렸는데 결국 이게 이제 이 상태로 해가지고 뭐 탄핵 소추가 되어서 헌재로 가지 않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나중에 이게 기소가 되고 재판이 열렸을 때 과연 이 재판을 배당받은 형사재판부가 상당히 이게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동료 법관들이 이걸 뭐 유죄로 지금 인정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부분에서 이 동료 법관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게 어떤 조직인지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법원에 원래 이제 종래 각급 법원별로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라는 게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지금까지는 비상설 기구로서 그러니까 사법 파동이 있는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 비정기적으로 뭐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혹은 전국 법관 워크숍 등 형식으로 개최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상세화 요구가 거세지니까 2018년 3월 7일 날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4월부터 공식 규가 되어가지고 이게 4월하고 11월 1년에 2번 정기회의를 하는데 네, 그렇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사회의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판사회의하고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법관대표회의 결의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회의체 구성 측면에서 전체 법관 및 법원을 대표할 정도로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판사회의는 법원조직법 제9조 2의 1항에서 이런 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이 규칙에 따라 이 근거 규정에 따라 가지고 2항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이 설치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그 법에 따라서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1993년부터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정 연도를 보니까 93년에 제정돼서 여러 번 이제 개정을 거쳤지만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규칙입니다. 근거 규정도 있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은 법원조직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상위법의 어떤 위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생겨버린 규칙입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판사회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니까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별로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이제 구성되는 것이고 각급 법원의 장, 뭐 법원장이겠죠. 각급 법원의 뭐 장이 판사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의결을 하는 것은 각 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그 일부를 구성하려고 구성되는 내부 판사회의를 따로 둘 수 있다 해가지고 아마 지금 각급 법원별로 어떤 직급별로 나눠가지고 내부 판사회의가 지금 여러 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여기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에도 보면 내부 판사회의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국 법관
법관 대표의 규칙 보면은 이게 총 117명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내부 판사회의별로 대표자 한 명씩 이렇게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자를 보내는 거고, 이게 서울고법이나 수원지법 여기는 내부 판사회의별로 대표자 2명씩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원 300명 이상이라서 여기 내부 판사회의별로 대표자를 3명씩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좀 인원은 좀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비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지원해서 1명,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원에 의해서 2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17명으로 지금 이제 구성을 하고 있다 하는데, 여기 전국 법관 대표의 의장 뽑는 것은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뭐 판사회의에서는 거기서 제일 장의하는 건데, 여기는 전국 법관 대표의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그냥 선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선출된 사람이 부장판사들이죠. 뭐 어디 법원장급이 아니고 그냥 부장판사가 지금 급에서 지금 의장과 부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살펴보고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성을 살펴봤고, 여기서 이제 이번에 그 탄핵소추 촉구 의결에서 가장 좀 저는 문제된다고 보는 게, 탄핵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소추 촉구하는 의견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를 탄핵하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제 언론상에서 연루되었다고 언급되는 사람들이 적게는 6명, 많게는 9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과연 누구를 탄핵하라는 건지, 몇 명이나 탄핵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특정이라는 게 중요한데, 탄핵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따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어떤 결의상 무효의 결의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법관 대표의 이제 대표성 문제에서는 일단 인적 구성 문제를 먼저 삼고 싶은데,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제 사법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려고 한다면은, 이 인적 구성 문제에서도 좀 법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미국 연방사법회의와 비교 한번 해보면, 미국에서 사법부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로 연방사법회의가 있는데, 여기는 대법원장이 의장입니다. 그리고 13개 항소법원장들이 법원장들과, 그러니까 지방법원 동수의 대표, 그리고 근데 지방법원에서 뽑은 대표는 대부분 지방법원장들이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장이 법원장들과 사법행정을 하는 결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부분 이제 미국에서는 그 부분이 거기가 이제 최고 사법행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지금 부장판사 2사람이 부장판사가 의장, 부의장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구성원도 15년차 미만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가 구성원이 한 60%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 판사들이 주로 구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건데,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김태규 부장판사가 쓴 글을 보면은 뭐 회의체 구성도 부장 자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직급별로 나누고 있고, 법원별 인원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게리맨더리 문제를 안고 있어 대의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과연 이들이 소속 법원의 법관 정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지, 법관 대표에서 의결한 사항이 사법부의 결정이라 할 수 있을지, 좀 이런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사법부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 법관 대표회의 규칙을 개정해서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구성원도 판사의 의장인 지방법원장을 비롯해서 각급 법원의 법원별 인원수와 직급별 인원수에 반영해서 회의체 구성을 정해야 하는 것이 그것을 변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관 대표 의견 수렴 방식도 문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 김태규 부장판사 글하고, 그리고 이제 춘천지법 판사 글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인용해 보면은 김태규 부장판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밑줄 끈 부분 잠깐 보시면은
어떤 대표 법관은 자신이 소속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는 그것과 반대되게 투표를 했고, 또 어떤 법관은 법관 대표가 소속 법관들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춘천지법의 이제 판사가 이제 이걸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 찬성 표결을 한 대표들도 논의 결과와 소속 법원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표결한 것이라며, 만연히 특정 연구의 회원이라서 또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찬성 표결을 하였다고 몰아붙인 것은 억측이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대표 선정 방식은 각급 법원 자율에 맡겼는데 투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누구 한 명을 떠밀어 대표로 내몬 법원이 있다면 그 구성원들의 결정으로 봐야 하고, 그런 법원이 있다고 해서 전국 법관 대표의 대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이제 판사가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잠깐 보면은 찬성 표결을 한 대표들도 논의 결과와 소속 법원의 의견 수렴의 결과를 종합해 표결한 것이다. 자신이 종합했다는 거죠. 뭐 그게 어떤 변명이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종합해가지고 뭐 법원에서 의견 수렴했지만은 거기서 논의한 결과를 듣고, 아 이거는 나는 소속 법관들은 반대를 했지만은 자기는 논의를 해보니까 자기가 종합하니까 이건 찬성해야겠다. 그래서 찬성을 한 것 자체가 이것도 그렇게 했고, 그것이 이 소속 법원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이 논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 과정 법관 대표 법관들이 뭐 우리 대의제 민주주의 국회의원처럼 그렇게 자기가 어떤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특히 그 내부 법관회의에서 이렇게 한 명씩 대표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부 법관회의라는 것은 하나의 저는 자치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조직. 이 자치조직에서 이 자치조직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자가 대표로 나왔는데 소속 법관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판사들이 그 판사를 대표로 보낼 때 위임 범위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판사들이 대표 법관이 전체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표결해도 된다고 동의해줬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떠밀려서 나온 대표가 그럼 전체 법관의 의사를 그냥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무시하고 내가 대표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의사대로 얘기하겠다. 이거 자체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지금 이제 부산고등법원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설문조사에서는 판사의 70%가 탄핵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법관 대표에서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이에 이제 부산고등법원 판사들이 대표가 우리 뜻을 대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법관 대표 교체와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특히 또 이제 전국 법관 대표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찬성 의견을 낸 법관들이 국민의 뜻이 그렇다. 언론이 질타하고 있다. 여론이 공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위와 같이 말한 판사들은 수가 많으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은 결코 정의가 될 수가 없고, 다수결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이걸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수의 행포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절차를 통해 재판해야 하는 것이지 여론에 따른 재판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판사들의 이 탄핵 소추 의결은 이 판사들이, 정치 판사들이 이 정치적 의도하에 정치 권력의 힘을 빌려서 동료 판사를 법원 밖으로 내몰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발상을 했자는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최근 미국의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게 대립각을 세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중남미 출신 이주자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정책과 엇갈리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오바마 판사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진보적인 판결을 냈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이제
연방대법원장이 어떤声明을 발표했냐면은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부시 판사도 클린턴 판사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동등한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 뿐이다. 이렇게 독립적인 사법부야말로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즉 이제 사법부가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들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이 저는 이제 대법원장이라면 이런 정치 권력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방패막이가 되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대법원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역할을 못한다면은 결국은 이러한 자신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좀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이 사법과 국민을 위하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교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번 사법 파동이 될 만한 이 사태는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게 판사 대표회의라는 법에 없는 조직을 만들고 대표회의 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국제인권법 출신입니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의 의장 출신에다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까지 했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두 조직에 다 했지요. 참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토론회하고 세미나를 한 제목이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할 때 그걸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병역 거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병역 거부한 게 무죄 났지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 같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셋째, 이슬람 예멘 같은 난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하면서 다루었던 논제 세 개가 바로 여기에 소위 뉴레프트에서 말하는 그 문화 좌파적인 코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최근의 판결이 이제는 낙태죄까지 낙태는 죄가 아니고 권리다. 낙태 권리로까지 발전되고 있죠. 앞으로 사법부 판결을 보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흥미진진해지지 않을까. 이슬람 난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동성애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정부 하에서 지켜볼 만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참고로 김명수 대법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제 주제 발표는 마치고 세 분께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 각자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가능한 대로 우리 남는 시간에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김병철 변호사님 먼저 해주시죠. 어떤 사건이 사법부 독립 훼손이 문제가 되고 행정권 남용이 문제가 되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언론에서도 애매해요. 어떤 사건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더라고요. 위안부 사건, 그다음에 이재용 사건, 그다음에 조금 더 찾아보니까 변호사 형사성공보수 금지 사건, 또 하나가 보니까 이석기 사건. 이석기 사건은 결과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석기 사건의 배당이 문제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런 사건들의 특징은 쟁점이 첨예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고 또 반대로 B라는 주장도 그 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쟁점이 첨예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A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게 마치 사법 행정권 남용, 사법부 독립의 침해가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들으셨겠지만 판사는 판결문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결문은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평의, 그러니까 판사들끼리 합의부에서 하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평의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의록 같은 걸 공개하지 않는 조직이에요.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문제를 삼면서 수사를 하면서 이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판결은 공개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사실상 평의를 공개하는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자료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뭐 제가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뉴스를 보고 하는 거라서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그 더 문제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법부 독립,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중요한 거는 사법부가 완전 무결한 결론을 내린다는 걸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판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그 결론이 독립적 판단에 따라서 내렸으면 했다. 이런 건데, 근데 이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들어오는 게 탄핵입니다. 왜 탄핵을 했냐면은, 이 탄핵이라는 제도는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 이거 토크빌이 이랬어요. 미국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아마 토크빌일 겁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 나라의 민주적 제도의 안정성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탄핵이란 제도가 얼마나 자주 쓰이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토크빌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성숙성, 민주주의가 발전됨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매우 모순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선택은 뭐였냐? 토크빌의 견해였냐? 전혀 아닙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온 모 작자의 견해가 그냥 채택된 겁니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제 사법부 독립 이런 문제의 핵심들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기 판결의 결론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법부 독립의 문제다 이렇게 까고 들어오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문제인데 사법부의 핵심 기능은 중상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주장을 걸러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다수가 소수를 다구리칠 때 이거를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원이라는 조직인데 그래서 소수자 보호가 나오는 겁니다. 다수가 아무리 너가 살인자, 범죄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인간의 정의 감정에 부합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그런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법원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 떠나서 법원 판사들의 한 행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소수자 보호 마인드 니네 100명, 1000명이 짓거려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뭐가 겁이 났는지 떼거리를 적어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그 결론을 갖고 네가 잘못했어 이러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놈 106명의 판사들이 와서 모여서 결론했다는데 50 몇 명이 찬성했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지 이름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난 검색하면 되니까 어떤 인간들이 이런 거 하는 줄 알 수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합니다. 익명이란 뒤에 숨어서 다수란 이름으로 다구리 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판사의 자질이 없는 거죠. 인간 내면의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떼거리를 졌을 때 안정감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안정감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판사 성향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론 자료는 이런 걸 쓰고 싶었는데 너무 황당해서 진행되는 자체가 이런 거꾸로 반대되는 토론 자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제 자료 보면 표를 하나 그렸는데요. 이 표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만 고민해.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하면 결국 그것만 고민하고 현재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고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패망하고 망신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좌파 판사들의 생각을 보면 중도의 장막을 쓰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실 좌파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민민주주의에서 당의 이념을 충실히 실행하는 그 기관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익명의 가명에 숨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 가장 옳은 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옳은 거는 중도적인 판사들, 독립적인 객체의 판사들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게 1순위일 거예요. 가장 우리가 원하는 그 바고. 그런데
판사들이 지금 떼거지를 지어서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건 3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2순위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중도의 장막을 쓰고 무언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둘이 싸우다가 정반합식으로 1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오염이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짧았나요? 네. 부상일 변호사님이십니다. 미래시민연대 사무관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할 주제는 사실 법관 탄핵 결의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 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다는 것을 사전에 주지하겠습니다. 발제하신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얘기를 좀 먼저 드린다면 저는 법원도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는 배심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사법 행정에 있어서는 누가 판사를 임명할 것이냐, 어떤 판사를 임명할 것이냐, 다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오늘 논의가 아니니까 빼겠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그 일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결의했다. 그래서 그걸 요청하는 결의를 했다. 이 부분인데 정확하게 어떤 결의를 했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잘 없더라고요. 보도도 됐지만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를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 내용이 굉장히 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화가 되는 과정에는 사실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 내에서 반대 여론이 계속 비등하면서 이 의결을 보기 위한 이 결의 내용이 몇 번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애초에 탄핵 소추를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경한 요구에서 많이 이제 완화가 됐죠. 그래서 과반에서 한 표가 많은 그 수로 결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 앞에서 발제자나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좌익 성향의 판사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판사들이 사실은 많이 밀려서 이런 결의 문구가 작성이 되었고 그게 한 표 차이로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발제를 하면서 발제하신 분들의 이제 발제문과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탄핵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형벌 또는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의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판결은 우리나라의 뭐 몇몇 나라에도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내려가지고 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형벌이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에 탄핵이란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법관만이 아니라 법관은 아예 그 파면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탄핵이 아니면 장관이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이 야 저 장관 파면해라 하는데 대통령이 야 내 말 잘 들으니까 안 할래. 대통령이 파면 안 하면 누가 파면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이럴 때 민주적인 파면 절차인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관에 대한 탄핵을 법관 내부에서 다른 법관들이 저 법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저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저희가 어떻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발현이 되었는지 실제 행동에 옮겨졌는지를 살피는 것이 오늘 토론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발제문이 있습니다마는 쭉 넘겨서요.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발제문 6번째 페이지가 될 텐데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관에 대한 형사소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형사소출을 위한 절차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수사, 그 다음에 재판입니다. 그 중에 수사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엄청난 인력과 장비와 돈을 투자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책임자인 검찰에서는 법원의 비협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지 저는 좀 의심입니다. 저도 뭐 그쪽에 잠깐 몸담았었습니다만은 수사는 원래 수사 방해 세력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인적 투자, 투자라기면 투여라고 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과연 법원의 방해 행위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형사소추 절차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히 파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탄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이러한 형사소추와 관련해서 결국 재판을 해야 되는 법원을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의 56명의 민주당 의원과 죄송합니다. 민주당만이 아니라 아마 그 정의당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56명의 의원이 그 대표 발의는 박주민 의원이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변호사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하고 냈습니다. 이 법률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전문위원이 과연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법사위의 전문위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은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좀 보완해 주시면 안 될까요가 지난 11월에 나온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에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10조의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화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실은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피고인이 나 이 재판을 이 재판부에서 받는 것보다는 사실인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음으로써 내 권리를 보호받고 싶다 할 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법안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화해서 인민재판이라고 부릴 수 있을 만큼의 여론재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재판부의 의사표시, 원래 아까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 과정, 평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 즉 대법관들의 의견을 소수 의견이 든 별개 의견이든 판결문에 넣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공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평의 과정의 의견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너도 파면시키겠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재판을 중계하도록 합니다. 방송 중계. 또 녹음이나 녹화를 무조건 허락해라 라는 조항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이런 적들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 누군가가 이 사법농단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탄핵하도록 요구하는 스타트를 딱 해달라는 것이죠. 그게 그러한 이 전체적인 구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면 사실 이번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완화된 표현의 결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완화된 표현의 결의라도 하려고 한 이유는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어떤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이런 걸 할 권한이 있느냐? 이런 결의를 할 권한이라도 있느냐? 아까 발제자분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판사회의나 대법관회의에 관련된 대법원 규칙은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법관대표회의 규칙은 그런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럼 모법의 위임 규정이 없으니까 위법하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법부 내부에 사법행정과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이 꼭 모법의 헌법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규칙 내용을 보면 황당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제 6조에 있는데 통상 이런 조항을 들 때는 심의기구인 경우에는 심의사항 또는 자문기구일 때는 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 분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통 표목을 정합니다. 그런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 제6조는 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무라고 되어 있고 첫 1, 2, 3항이 있는데 1항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잘 다시 들어보세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누구에게? 안 나와 있습니다. 자문기구든 또는 심의기구든 그 심의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누구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칠 것인지 염두에 두고 만드는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에는 누구에게 의견을 표명할 것인지 누구에게 건의할 것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사위에서 박상도 의원이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할 때 이것은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자문기구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의 내용은 그렇지 않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번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규칙이 위법이다 아니다를 다 떠나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미 한참 초월한 겁니다. 더군다나 법관 대표회의 구성은 각급 법원의 내부 판사위에 선출된 대표자 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뭐 처음에 그 보도된 자료에는 11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119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9일자로 119명의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의 그 성향을 제가 분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생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출생한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지 보니까 60년생부터 87년생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많은 그 생년을 비교해 보면 1968년생부터 9년생까지가 굉장히 많은 수를 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부장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장판사들이기 때문에 법관 대표회의의 구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굉장히 편협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뭣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그 단독 판사 이상인 사람들은 적어도 판사로서 재판 경력이 5년이 넘어야만 단독 판사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작은 법원에서라도 그런 사람들의 기수를 보면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119명인데요. 6명을 제외하고는 다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6명을 제외하고 다 그렇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자체가 뭔가 이제 성향성을 가지고 구성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이번 표결에서도 54명이었나요? 그 찬성이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반대나 기권을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나타난 것, 그 다음에 오늘자 어제였나요? 어제자 보도에 보면은 10명의 발언을 하면 8명이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그 녹취록, 회의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자체에 무엇인가 우리 기대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없애라 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그 결의가 이러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용됐다는 점, 그 점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게 제 마지막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상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대법관 회의나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좀 여기서 발제하시는 분이든 여기 오신 분이든 심지어 저 밖에 나가서 걸어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번에 얘기했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표명한 그 의사가 법원의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고민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대법관 회의나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는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 특정 세력이 대법원장과 결탁하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 일이 계속 현실화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법원 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특정 세력이 법원 행정사무를 독과점하게 됩니다. 결국 인사권을 통해서 법관을 지배하는 것이죠.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던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번에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결의한 그 함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문구만 보면, 그 결의한 문구만 보면은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문구 이면에 숨어 있는 그 문구를 결의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말씀드렸던 수사가 있지요. 특별재판부 법안내가 나와 있지요. 여론에서도 법관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을 어떻게든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저께 그 조사에서 어저께 발표한 것 같은데 리얼미터에서 법관 탄핵에 찬성하는지 국민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52%가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그 52%가 찬성했는데 질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질문. 이런 질문을 받고 찬성 안 한 게 이상해요. 근데 52%밖에 안 나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헌법과 법률을, 정확한 문구는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52% 나왔습니다. 52%.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사회는 건전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신 우리 정성윤 교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벌써 1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제가 마지막에 좀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미리. 저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데 저는 지금 법관 대표회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화혁명 때 모택동 그런 말 했죠. 누가 인민의 편인가? 지금 김명수 대법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어느 판사가 촛불의 편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인민의 편을 가르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이 인민위원회입니다. 법에도 근거 없고 밑에서부터 설치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홍위병이었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고위법관들이나 기존에 있는 분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저는 법관 대표회의라고 보고 그것이 마치 근거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홍위병 판사들로 하여금 기존에 있는 판사들을 처결하기 위해서 만든 인민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좀 그 점을 좀 짚고 좀 사법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조선시대 때 원림 재판을 하다가 갑자기 해방되고 나서 이제는 뭡니까 그 상권 분립의 대통령제가 미국식 대통령제가 들어왔는데 이 사법판사, 검사 이 사법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판사들이 다 고시 공부하고 뭐
헌법책에 있는 거 조금 조문해어 가지고 했는데 이 사법권이 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사회에서. 사법권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 그 김태규 판사가 그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가서 참고인으로 나가가지고 했던 말이 있는데 공화주의에서 출발했다 이러면서 참 특이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공화주의가 우리 대통령제를 채택한 공화주의가 아테네 때도 있었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공화정하고 로마 시대 때 공화정이 틀립니다. 아테네 공화정은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야기하듯이 도편추병제나 중우민주정이 있었다는 거죠. 다수에 의한 독재, 민주주의를 채택을 했지만 다수가 중우였고 그것을 통한 독재, 다수의 독재가 횡행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테네나 그리스가 몰락했다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로마 시대 때는 그와 다른 형태의 공화정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왕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정관과 그 다음에 귀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로원과 그 다음에 다수 대중을 구성하고 있는 그 시민들 민회로 구성을 되면서 층층이 권력을 분리하는 공화정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화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다층 구조로서 권력을 분립시킨다는 거죠. 이 권력 분립이 몽테스키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식 헌법에 정착을 하면서 사법권이 거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사법권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다른 우리가 말하는 다수결과 다른 어떤 형태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권이 보호된다는 철학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 여기도 투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통상의 재판이나 사법권은 고래로부터 중간 영역에 있는 귀족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이런 사상이 몽테스키에도 당시에 귀족 판사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판이 중요하다. 국민들을 위해서 왕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사법권이 할 수 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왕이 국민들을 지배하는 수단이 아니고 사법권이라는 것은 왕권을 방어하는 어떤 시스템으로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권 그리고 국회의 다수의 폭정을 방어하는 방식의 논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식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투표로 다수결로 채택되지 않는 비정치 권력으로서 재판권을 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허약하다는 겁니다. 다수의 힘도 없고 그리고 집행권으로서의 무력도 없고 폭력적인 권한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법과 이론으로서 정치하게 보호하자 해서 나오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언제는 법원을 독립시키고 재판을 독립시키고 법원 인사를 독립시키는 방식인 거죠. 이런 상권 분립이 가장 중요한데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상권 분립을 하면서 법원을 독립시키는 거죠. 사법권을 독립해가 법원이라는 조직에 집어넣는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독립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법 독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핵심이 뭐냐면은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층은 권력을 분립하고 견제를 하는 방식이고 그 사람들을 탄핵하는 제도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재판을 독립해서 개개의 판사가 모든 재판을 독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식인데 이 방식에서는 뭐 국가기관이나 당사자나 언론이나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어떠한 간섭도 안 받고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핵심으로 가치를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는 뭐냐면은 법원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작은 틀에서 뭘 하냐면 법관 인사를 독립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법관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 생긴다는 거죠. 사법부 상층부로부터나 아니면은 정부 권력으로부터나 아니면은 입법권으로부터.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식이고 그 신분을 보장하는 방식이 탄핵입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안전해. 대신 예외적으로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국회의 탄핵 소추를 통해서만 될 수 있어. 그래서 탄핵은 사실은 사법부의 탄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는 제도와 일반 법관을 탄핵하는 제도는 전혀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 소추 요청을 결의했는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 단순한 추측이지만은 우리 법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국회에서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 2 결정해서 탄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김명수 대법관이 법원을 장악했듯이 이미 헌법재판소도 장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추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결정은 탄핵된다. 그래서 소추만 시키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추를 요구해 나가는 거죠. 정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에 대해서 공정하게 얘가 소추도 하고 탄핵 결의도 하고 이래서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소추 입고로 탄핵 결정이다. 이렇게 본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완전 문제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해서 하는 탄핵은 이야기했지만 법원의 독립이란 다른 구조입니다. 전혀 논리가 틀립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바라보듯이 대통령 탄핵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요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탄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법과 헌법의 위반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넓게 생각해야 되고 단순히 법률 위반만 가지고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역풍은 누가 받느냐 하면은 국회에서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 됩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이 요청을 한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아까 옆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법부 재판하는데 국회나 대통령이 야 중형을 가해 라고 말 못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법부 판사가 탄핵 소추해 누구를 이런 식의 권한은 상호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상권 분립에 위반되는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저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탄핵 소추 요청을 사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그 중에는 대법관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형적으로 이건 혁명위원회나 인민위원회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은 틀립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은 상권 분립이 아니고 재판권의 독립을 위해서 일반 판사들한테 신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소신껏 재판하세요. 왜? 국가 권력이나 주변 권력, 상위 권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신분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만을 바라보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 재판해 주세요. 하는 요청입니다. 이 밑에 있는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탄핵과 관련해서 처음 관심을 가진 거는 어떤 거냐면은 탄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한 건 언제냐면은 네이처 리퍼블릭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판사가 뇌물을 받았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판사 신분을 박탈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자진사표 쓰지 않으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한테 탄핵해야 된다 이거. 신분을 박탈시켜야 되는데 박탈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직이 징계로 하면 정직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판사 신분을 유지하는 거죠. 재판이 길어지면 재판 중에도 여전히 판사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경우에 탄핵하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 경우 같으면 충분히 탄핵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다 침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정치적으로 오히려 어떻습니까? 소신껏 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탄핵될 수 있어. 이런 협박성 지금 탄핵 요청이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위험한데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에서 굉장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어라고 하는데 일반 법관에 대해서 인사상의 어떤 독립을 시켜준 이유 중에 하나가 동료 법관으로부터도 어떠한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관회의라는 법관 대표회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반 법관들이 어떻습니까? 너 재판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또 이거 할 거 아닙니까? 탄핵 요청하고 그것이 곧 압력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 요청도 저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전형적인 결과다.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명백하게 그 이번에 법관 대표회의의 결정은 헌법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또 하나가 판사도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어서 국가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그런데 본인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고 법적 행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 다수당을 여당이 차지하고 정권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코드가 맞는 대법원장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판사들 일단의 무리가 예를 들면 법관 대표회의를 통해 가지고 탄핵 요청했다. 이것이 법적인 행위인가요? 우리가 봤을 때 전형적인 정치적 행위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하게 위반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정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 판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분들이 정치적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을 탄핵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본인들이 전형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관 대표회의 설치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도찐개찐이다. 뭐냐면은 이런 일이 김명수 대법원장만 한 게 아니죠. 우리 대통령도 하셨죠. 언제 했습니까?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오리코기 정지시키면서 공론화위원회 설치할 때 에너지 정책 대계를 결정하는데 상위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행정규칙에 만들어가지고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했죠. 소위 말해서 우리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행정법으로 내려면 법치행정입니다. 법치행정 중에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정조직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헌법과 법률로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에 의해서 위임이 되는 경우 한해서 하부기관들을 대체로 설치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행정조직 법정주의 지키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공론화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국가 대계를 결정하는 소위 말해서 공론화위원회 설치했고 김명수 대법관도 상위 법률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있는 법관 대표회의 설치하셨죠. 법치주의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둘 다 헌법 위반 행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쓰기 문제에서 사법의 가장 기능은 뭐냐?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종식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기간이죠. 법원을 통해 가지고 모든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어떻게 됐냐면 사법부 내부도 찬반으로 해서 갈라지면서 패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갈라져서 패싸움을 하고 있고 이런 사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사법부란 것은 소위 말해서 의사와 같아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마지막에 평안을 주는 기관인데 우리 사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싸움을 부추기고 우리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이런 사법부라면 정말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법관 대표회의 저는 당장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요약하면 법관 대표회의 구성원 탄핵을 의결한 구성원 본인들이야말로 바로 헌법을 위반해서 본인들이 바로 정치적으로 말하면 탄핵 대상이 될 만한 짓을 했다. 따라서 법관 대표회의는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작동 원리에 비추어서라도 스스로 해체되는지 강제로 해체해야 된다. 과연 누가 해체하겠습니다.
근데 법안 대표 회의를 우리 국민이 탄핵 요청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네요. 여기 있는 분들이 서명을 해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각자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서두에 약속드린 것처럼 플로아에 장시간, 2시간 앉아 계신 분들이 가능하면 말씀할 기회를 드릴 텐데